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첫 코너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가 청취율 조사의 계절을 맞아서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에 두 번에 걸쳐서 삼행시 100일장을 엽니다. 가을에 보통 100일장 하시죠? 여기서 수상하신 분들도 다 계실 텐데 오늘 삼행시 주제는 제 이름이에요. 아우 창피해. 이쁘지도 않은데. 정용실. 네, 정영실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탈락입니다. 정용실입니다. 자, 재치와 감동 있는 삼행시 지어서 샵 9730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25분을 뽑아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나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당첨자는 오늘 방송이 끝나고 저희가 오후에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 25분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간 똑똑똑 시작을 해보죠. 지금 옆에서 웃고 계셨어요. 제 이름을 얘기할 때. 자, 개그놀래 이진성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삼행시 지어보시겠어요? 나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제가 네. 중간이 용자여가지고 네. 이게 어려워요. 정자 뭐 하시기 좀 편하고 네. 실자도 뭐 많은데 용자 많지 않잖아요. 익명으로 한번 참여해보겠습니다. 이상한 거 보내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오늘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반려동물의 의미 그리고 관련 문화, 제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두 분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세요? 어떠세요? 먼저 최유경 활동가께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이 질문 듣고 마음이 너무 설렜는데 저는 이제 2살이 된 고양이 2마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본가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이제 길에서 구조된 아이들을 임시보호하다가 이제 입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가 제 의지로 선택한 뭔가 첫 가족이라는 점에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크고 되게 귀엽습니다. 목소리에서 보질 않아도 지금 묻어나는데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 두 아이는? 마루랑 시루요. 마루랑 시루. 네. 자, 그러면은 이진성 편집장께도 여쭤봐야죠. 지금 저쪽에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네. 저희는 이제 언니랑 저랑 키우던 강아지가 지금은 본가에 있는데요. 네. 13살 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아지가 아토피가 있어서 음식이나 사료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것도 되게 많았고 그렇죠. 그 이전에 저는 사실은 동물과의 교감이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동물이 주는 사랑이 굉장히 인간이 주는 사랑과 비교를 했을 때 인간이 주는 사랑은 저걸 절대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이제 불을 끄면은 자기 자리에 자고 있다가도 제가 자려고 누워서 불을 끄면 되게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헐레벌떡 뛰어와서 제 등에 이제 엉덩이를 대고 눕거든요. 같이 자려고. 몸을 붙이는군요. 네네. 이제 그런 순간이 좀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귀도 잘 안 들리고 털도 많이 빠져서 인간이 겪는 노화의 과정을 그대로 겪어가는 걸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고 동물의 시간은 인간보다 훨씬 더 짧구나라는 걸 좀 실감하고 있어요. 압축된 그 삶을 보면서 우리의 또 뭐 미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면이 있지요. 네. 자, 지금 반려인구가 정말 1000만 시대가 넘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인 가구가 증가해서 그런가? 뭐 자녀가 적어서 그런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먼저 최유경 활동가께 여쭤볼까요? 네, 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반려동물과 많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요. 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0년 4월에 발표한 이제 2019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네. 이제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이 26.4%로 이제 4가구 중에 1가구는 이제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라는 네.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전국에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고 그중에 이제 개는 598만 마리, 뭐 고양이는 258만 마리로 굉장히 좀 많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만남이 잦아지고 또 외출이 줄어드는 반면에 재택근무 같은 게 늘어나면서
사실은 어떤 집에서 보통 키우게 되는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무게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싱글족, 혼자 사는 이들, 1인 가구들과 또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이 또 제2의 가족으로 좀 자리 잡는 무게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또 좀 많이 늘었다. 재택근무와 더불어서 그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진성 편집장께서는? 네, 아무래도 동물이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이제 최근 10년 사이에 좀 많이 있었고요. 가족의 개념이 달라진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거리두기가 약화되자마자 유기동물이 급증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난 거는 요즘에 약간 저출생률과 엮어서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낳는 대신에 동물이나 키우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비난을 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이것은 자녀 대신에 동물을 키운다기보다는 가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선택지가 이전보다 확장이 되면서 그러한 형태를 선택한 사람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자녀의 대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돌보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예전에는 자녀 그리고 혈연에 의한 가족에게만 허용이 되었던 관계라면 그렇죠. 네, 요즘에 와서는 다양한 존재, 뭐 누군가를 좋아하는 덕질까지 포함해서 나와 내 혈연 가족이 아닌 대상, 동물을 사랑하거나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가족에 대한 그 개념의 변화도 분명히 같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반려동물을 이렇게 사서 키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유기동물들을 앞서도 뭐 우리 최유경 활동가께서도 임시보호를 하다가 지금 이제 선택해서 가족이 됐다고 하셨는데 유기동물 데려와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많이 권장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동물 판매하는 산업은 여전히 이제 존재는 하고 있고 이 동물 판매를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특히 최유경 활동가께 먼저 좀 여쭤보죠. 네, 사실 이 펫샵이라는 곳에서 보통은 동물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사실 이 펫샵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동물은 강아지 이제 번식 공장, 꼭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공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평생 이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모견들이 있고 이들은 굉장히 더럽고 어두운 철장에 갇혀서 몸이 망가질 때까지 이제 평생 교배와 출산만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팽배한 문화인가라고 하면 우리나라 번식장의 수는 약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인데 그중에 불법 번식장이 이제 90%가 넘어요. 그리고 번식장에서 한 모견이 낳는 평생 동안 낳는 이제 강아지의 수는 최대 이제 40여 마리입니다. 한 강아지가 낳는 이제 강아지의 수가요. 이야, 그런데 사실은 네, 이런 어떤 배경들을 보면 펫샵이 기능하는 구조 자체가 사실 동물의 어떤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고 사실 학대하는 행위로부터 이 펫샵이 기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현장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것이 조금 더 강아지들에 가까운 문제라면 네. 또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유전병 문제가 굉장히 또 크고 큽니다. 유전병 문제? 네네. 또 어떤 고양이들에게 품종이 있는데 사실은 터키시 앙고라 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터키시 앙고라나 페르시안 품종, 그러니까 털이 하얗고 이제 눈이 파란색인 이제 이런 종들은 유전병으로 난청이 있어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네. 아비시니안이나 소말리 같은 이제 또 다른 품종은 시력을 잃는 어떤 유전병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품종묘들에게 유전병이 왜 발병하냐라고 하면 이 대표적 원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전자 변형과 잦은 이제 근친 교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 품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중요한 어떤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품종묘라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모습으로 고양이를 만들기 위해 이제 관절등을 이제 기형적으로 조작하여서 만든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이 품종묘라는 것은 외형이 그 값이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품종 형태의 외형이 나올 때까지 근친교배를 계속 시켜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외형의 품종묘가 나올 경우에는 폐사시키는 그대로 이제
네, 죽음을 아이고. 맞게 하는 경우가 다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부모 고양이나 강아지들, 동물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고양이 공장의 경우에는 이제 수컷은 평생 종자묘 노릇을 하고 암컷은 이제 임신만을 반복하고 있고요. 예. 사실 가정 분양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집안에서 교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실상인지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운 경우가 그것도 많습니다. 어렵다. 네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네, 지난 수년간 이제 미국에서는 50개가 넘는 시에서 번식업장에서 태어난 개, 고양이를 이제 펫샵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2024년부터 이제 이 펫숍에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예. 이것은 도로에서 들여다 보이도록 우리가 이제 펫숍 같은 데 지나가면 이제 도로에서 예, 밖에서 보이잖아요. 네, 아내가. 강아지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조그만 예. 강아지들.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행위조차 사실은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지 말고 입양하라라는 어떤 굉장히 좀 대표적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슬로건은 사실 이런 어떤 학대나 착취의 현장으로부터 기반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네, 저는 강아지도 사실은 이렇게 강아지 공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강아지가 키워진다는 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와서 좀 봤는데 고양이는 어떨까 하고 아까 궁금해서 좀 여쭤봤더니 고양이도 마찬가지군요, 사실은. 맞아요. 그 과정에 번식만을 한다는 게 얼마나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학대와 착취의 현장이다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유경 활동가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펫샵은 굉장히 좀 전방위적인 동물 착취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펫샵이 너무 가깝고 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동물이 전시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한 10년 전쯤만 해도 입양은 일반인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굉장히 좀 찾기 힘들 루트였어요. 어려웠죠. 네. 네. 지금은 이제 SNS나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교적 이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찾아가야 했던 반면에 펫샵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렇죠.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도 바로바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형태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은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동물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행위인데 그렇죠. 이런 동물 착취에 기반한 펫샵이 너무나 쉽고 빠르고 그리고 생각났을 때 혹은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도 어린아이들이 저거 사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보통 아이 키우는 집에서 사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지나가다가 보이면 이제 귀여우니까 이제 그런 그렇게. 마음이 들죠. 예. 예. 이제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이 되게 쉽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동물 착취를 통해 생산한 새끼 동물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게 어리고 귀여울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타이밍이 보니까 있어요? 네, 이제 좀 큰 애들은 또 안 팔리거든요. 펫샵에서. 아주 어릴 때 이제 새끼일 때 굉장히 귀여울 때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뭐 애착이 형성되거나 면역력이 생성되기도 전에 판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품으로 취급이 되는데 수의사가 쓴 에세이를 보면 아픈 아이들을 동물병원에 데려왔다가 이런저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환불이나 교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데려가거나 그 업자가 이제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따지는 경우 등이 있다고도 쓰여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생명을 상품 취급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펫샵 등에서는 택배를 통해 동물을 판매하려는 시도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배송 과정 자체도 굉장히 동물 학대적이고 위험한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고 내가 체감하는 과정이나 경로가 이렇게 눈앞에서 사라지면 뭔가 클릭 몇 번으로 동물을 사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윤리적인 책임도 같이 제거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쉽게 얻게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책임감을 느끼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구입이나 환불 이런 쪽으로 생명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전국 입양률은 32.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입양률이. 네네. 그렇단 네. 말은 결국에는 이제 60%가 넘는 유기동물들이 여전히 유기되어 있거나 아니면 죽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참 큰일이네요, 정말. 동물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하고의 어떤 애착 형성이 잘 돼야 성격이 우리 인간도 애착이라는 부분이 잘 형성이 돼야 나중에 제대로 된 성인으로 클 수 있는 것처럼
강아지나 동물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 데려온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물들과 교감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본인이 강아지라는 그걸 인정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군요. 그 인사를 할 줄 모른다거나 이런 문제들. 네. 네, 큰일이네요. 자, 그렇다면 가급적 유기동물 좀 데려와서 키우자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앞서 입양률이 32%, 60%가 그냥 유기된 채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유기동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 치료비 부담 때문에도 유기하는 경우도 있고 입양 다른 데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유기견의 문제라든지 유기묘의 문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료비 문제. 이게 우리가 인간도 지금 복지가 안 되는데 동물은 복지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취약계층의 이 반려동물의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최유경 활동가께 여쭤볼까요? 네, 저는 사실 좀 이 질문을 받고서는 좀 다른 생각도 같이 들었는데 사실 가끔 저는 치료비 정도는 사실 책임질 수 있어야지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책임지지 못해서 파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권이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들은 사회의 굉장히 일부고 또 대부분은 사실 어떤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그러한 경제권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동물과 함께 살 수 없다면 결국은 그 사람이 왜 취약해졌는지에 대한 사회적 구조를 고민하지 않고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어 라며 사실 이런 문제들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조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환경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국가나 정부에서 사실은 이러한 좀 반려동물에 관련한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고 사실은 이미 서울, 경기, 대전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이제 시민들에게 동물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뭐 중성화 수술 같은 좀 기본적인 수술에 대한 좀 이제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지원들이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사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점차 이제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인정되는 만큼 규모 역시 좀 커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요즘에 의료민영화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바로 동물병원 치료비인데요. 반려동물은 치료비만 미국 국적이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치료비만 미국 스타일이다 네, 이건가요? 얘는 이제 병원 갈 때만 미국 강아지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의료비가 비싸다 이거죠. 네네. 의료보험이 없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비싸고 또 말을 못하다 보니까 동물병원 측의 판단이나 진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과잉 진료가 발생을 해서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소위 펫보험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보험 상품도 등장하는 추세기도 하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동물보호소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에는 입양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지원 범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이런 식으로 좀 폭이 넓은 편이에요. 광주시에서 입양비와 더불어 이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해 주는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혹은 이제 서울에서 하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혜경 활동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제 경제적으로 능력이 완전히 있는 사람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죠. 네, 사실은.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동물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종차별적인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지구에서 인간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회의 많은 것들이 또 동물의 착취나 혹은 의존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함께 고민해 나가고 공공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자체별로 시도하고 있는 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좀 지켜보면서 다른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지금 이 동물 유기 학대에 대해서 경각심이 전보다는 커진 거는 사실인데 아직
뭐 동물 구조라든지 보호, 뭐 입양 이거를 하고 있는 거는 공공이라기보다는 좀 민간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도 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진성 편집장님. 네, 아무래도 네. 지역에서 하는 공공동물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공간과 인력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고가 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보호소라기보다는 시양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개인 구조자나 민간 단체들이 그야말로 사비와 노력을 갈아서 유기동물 구조와 입양을 감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당연히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비용과 그렇죠. 운영 문제, 뭐 구조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민간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동물을 돌보지 않거나 오히려 방치 학대하는 경우도 그런 많고요. 문제도 안락사를 막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그렇죠. 이제 됐었죠. 동물권 보호 단체 같은 네. 경우에는 구조 행위를 생중계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구조를 해서 그러니까 구조 행위 자체가 후원금을 위한 행위였던 거죠. 무분별한 구조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구조한 동물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안락사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개인의 선의에 기댄 후원으로 민간으로 해결하는 거는 위험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네. 지금의 가장 큰 문제 상황이고 공공의 영역에서 같이 좀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최유경 활동가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좀 계속해서 개인이 저도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보면 트위터나 SNS에 보면 계속해서 개인이 이제 어떤 입금 등을 좀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횡령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그럴 때 좀 이러한 어떤 개인이 구조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가 계속해서 동물을 어떤 소유하는 어떤 소유물로서만 여겼을 때 좀 이제 거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속해서 해결될 수 없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러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지면 좋을까요?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을 구하기 힘들거나 출입하기 힘든 공간이 있는 것들은 저는 넓게 보면 노키즈존처럼 아동 거부업소처럼 많은 기준이 비장애인 성인에 맞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지구를 좀 함께 공유하는 생명체 입장에서 좀 더 윤리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유경 활동가께서도 네, 사실 우리가 가족이나 함께 평생 살 사람을 이제 결정할 때 굉장히 가볍게 한순간에 귀엽고 예쁘다고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반려동물 역시 우리의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생각과 함께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네. 자, 오늘 주간 똑똑똑 반려동물의 의미와 관련된 문화제도 문제, 아직은 민간에 기울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같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유경 활동가 그리고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